2학년 한국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온라인 클래스 시간 학습지 6페이지에 있는 청일전쟁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부분부터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1894년에 이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새로운 사회 변화를 꿈꾸면서 그들이 일어났던 사회 변화를 주겠던 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인데, 동학농민운동은 좀 크게 보면 세 단계에 걸쳐서 좀 일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교조신원운동이라고 해서 동학을 교조했던 체제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 더 나아가서 동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중지해달라는 이런 종교적인 목소리를 내던 움직임에서 1894년 1월에 고부 군수인 조병갑의 폭정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고부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 사건을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다시 부임했던 안핵사로 부임했던 이용태라는 사람들이 동학 고부농민목에 참여했던 주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이제 고부 주변에 있던 농민들이 다시 한번 봉기하게 되는 제1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1차 농민 봉기로 인해서 농민군들이 전주까지 점령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SOS를 쳤고,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면서 1884년에 맺었던 이제 갑신정변이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에게도 통보하게 되고,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서는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전라도 지역에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 집강소를 통해서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는 패정개혁을 실시할 것을 약속하고 농민군이 해산하였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화 개혁을 요구하고 이렇게 모력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해 오게 되면서 농민들이 다시 한번 봉기하게 된다. 제2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됐고, 2차 봉기에서 이제 마지막 남적과 북적이 모여서 서울로 북상하는 과정에서 공주의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패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고요. 특히나 성격에서는 1차 농민봉기에서는 잘못된 정치와 신분제라든지 사회의 모순들을 해결하는 반봉건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었고, 2차 봉기에서는 외세 침략에 저항하는 일본의, 특히나 일본의 내정 간섭에 저항하는 반침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후에 항일의병운동에도 가담하는 사람들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잔존 세력들이 있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농민군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의 일부가 바로 이제 갑오개혁이라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개혁에 반영되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동학농민운동의 1차 농민봉기와 2차 농민봉기 사이에 중간에서 있었던 청나라와 일본의 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1894년이고요. 아직 타임라인으로 보면 이제 어디를 보고 있을 거냐면 여기 볼 거예요. 1894년 6월의 일인데, 일단은 청나라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됩니다. 지도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이제 청나라 군대는 충청도의 아산에 상륙하고, 일본 군대는 인천에 상륙합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일본이 인천에 상륙했던 것은 동학농민운동의 농민군들을 진압할 목적이 전혀 없다. 결국에 수도인 한성과 가까운 인천에 상륙해서 한성을 점령하고 장악해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겠다라는 일본의 의도가 이제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반면 청나라는 뭐 농민군들이 전주까지 왔으니까 전주와 비교적 가까운 아산에 이렇게 상륙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정부와 조선 정부와 동학 농민군 사이에 전주 화약이 체결되면서 농민군들이 해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도 이제 두 나라 일본군과 청나라에게 이제 철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일본군이요, 일본 애들이 철수하지 않고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1894년 6월에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침범해서 경복궁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고종 황제를 자신들의 인질로 삼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 그 이제 경복궁을 장악했던 명분은 뭐였냐면 조선의 근대화를 자신들이 도와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에게 경복궁 점령에 앞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청나라와 일본이 같이 조선의 좀 근대화 개혁을 도와주지 않겠니? 너희들도 참여하지 않을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청나라가 뭐 답이 없으니까 싫어? 그러면 너희랑 우리나라는 뜻이 다른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경복궁을 침범한 다음에요. 우리나라의 내정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정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우리 정부가 스스로 근대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 교정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나서 교정청이라는 근대화를 위한 근대적 개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서 정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바로 교정청을 해산시키고 군국지무처라는 기구를 만들게 해서 우리의 근대화 개혁에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1차 가보개혁이 시행될 건데요. 이제 1차 가보개혁이 시행되는 시점이 이제 1894년 요 7월쯤부터 이제 6월부터 군국기무처가 만들어지면서 시행되는데 이때는 일본이 별로 간섭을 하지 못해요. 왜냐? 청나라와 전쟁 중이었거든요. 1894년 7월 일본이 이 풍도라는 곳에 정박해 있던 청나라의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당시에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풍자한 풍자인데요. 코리아라는 우리 조선이라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일본 사람 그리고 청나라 중국 사람 그리고 러시아가 뒤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조선이라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청일전쟁과 관련된 지도들을 보면 7월 25일에 풍도라는 이 충청도에 있는 섬에서 정박해 있던 청나라 군대의 배를 일본이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몇몇 중요한 전투를 이제 육지에서도 여기 뭐 성완 전투라든지 평양 전투에서 일본군이 이기면서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895년 마지막 요 이제 청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이 이 리순이라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갇히셔서 고문받고 생을 마감하셨던 그 감옥이 있는 이 리순 중국말로 리순 한자로 쓰면 여순인데 여기에는 청나라 함대가 정박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일본이 전쟁 뭐 침략을 해서 만주 지역까지 침략하면서 바로 점령해 버려요. 그리고 이 리순 대학살이라고 해서 약 2만에서 3만 명 되는 중국 사람들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어쨌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승리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강화 조약이 바로 무슨 조약이냐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거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내려가고 자, 좀 내릴게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지난 시간에 쓰셨을 거예요.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으로서 이 설명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타이완이라고 부르는 오늘 대만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랴오동 반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랴오동 반도까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웠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를 끼어들여서 일본에게 다시 청나라에게 야오동 반도를 반환해라고 압력을 가했던 사건이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1895년 3월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일본에 굴복시킬 정도로 힘이 있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들을 조선의 정치계에서는 하게 되고요. 특히나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의 대신들은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려는 친러 정책들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예요. 요 삼국간섭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일본은 체면을 구긴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자신들이 청나라라는 조선을 노리는 경쟁자를 제거했는데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갑자기 러시아라는 애가 나와서 진해 유럽의 다른 나라들까지 껴들여서 자신들의 위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조선 정부는 점점 러시아랑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러시아랑 가까워지는데 중요한 인물로 일본에서 봤던 사람이 바로 명성황후라는 그 고종의 부인이 러시아랑 친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조선에서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는 걸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명성황후를 죽이는 작전을 세우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 사건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좀 이따도 보겠지만 을미년에 발생한 변을미사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1894년부터 95년에 비록 짧은 2년간에 조선에서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지 7페이지에 보면 이제 청일전쟁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을 볼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청일전쟁의 배경, 뭐 갑오개혁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일본군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을 위해서 출병했던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서 경복궁을 침범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내정 개혁에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면서 우리의 조선에 내정 개혁을 요구하게 되면서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복궁 침범 이후에 이제 내정 개혁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1차 갑오 개혁이 1894년 6월에 이제 실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음력이고요. 양력으로 하면 7월 정도 돼요. 근데 왜 선생님이 지금 음력을 헷갈리게 썼냐? 우리나라에서 양력을 쓰기 시작한 거는 오늘 배울 겁니다. 1895년에 실시됐던 을밀개혁에서 결정된 그때부터 양력을 쓰기 시작한 거고 그전에는 다 음력으로 썼어요. 근데 여러분 흐름을 한번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갑오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1894년은 갑오년이고 1895년은 을미년이에요. 이 2년에 걸쳐서 개혁이 총 3번 있거든요.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개혁이 1895년에 있어요. 그래서 총 개혁이라고 불리는 근대적 개혁이 3차례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미년에 이뤄졌던 마지막 3번째 개혁을 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커다랗게 이 3번의 모든 개혁을 갑오개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갑오, 을미개혁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요. 갑오개혁은 1차, 2차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개혁이 을미개혁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차 갑오개혁은 1894년 6월에 실시가 되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전주화약 이후에 자주적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걸 만든다고 그랬죠. 교정청을 만들었는데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침범하고 점령한 다음에 내정 간섭을 하면서 야 교정청 그거 없애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는 김홍집 정부를 수립하고요. 그리고 교정청을 없앤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기구입니다. 군국 기무처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공국기무처라는 이름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1차 가부개혁을 추진하는데 상징적인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였다는 거죠. 그래서 군국기무처는요, 약 한 3달에서 4달 정도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기구로 활동을 하는데 1차 개혁 당시에 그 사이에 무려 한 21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실행했습니다. 입법권을 가진 초정부적 기구로서 1차 가부개혁의 상징적인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였다는 거죠. 그래서 군국기무처에서 시행했던 1차 가부개혁의 주요 내용을 좀 정치, 경제, 사회면으로 나눠서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빼먹었는데 오늘의 학습의 목표는 크게 가보개혁이 추진된 배경을 국내의 상황과 국내외 상황, 국외의 상황으로 좀 비교해서 연관돼서 파악하는 거에 첫 번째 학습 목표고 두 번째는 가보개혁의 주요 내용들 그리고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들을 파악하는 게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가보개혁의 추진 배경 국내의 배경은 동학 농민 운동을 통해서 농민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 그것을 자각하면서 뭔가 자주적인 근대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느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갑오 개혁을 실시하는 하나의 배경이 됐던 거고요. 국외적인 배경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일본의 경복궁 침범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근대적인 개혁을 요구해왔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청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가는 그러한 계기가 또 하나의 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1차 가부개혁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1차 가부개혁의 핵심 내용들을 보면 정치적인 면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중국의 연호를 따르던 걸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청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자주적인 나라다라는 것들을 여러 부분에서 표출하기 위한 내용들을 이렇게 개혁에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연호를 따라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개국 기년이란 건 뭐냐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을 건국한 이 시점이 이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국의 청나라의 황제가 즉위해서 썼던 연호에 따라서 뭐 황제 청나라 황제의 연호 몇 년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호를 쓰기 시작했다. 개국 기년을 썼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국내부라는 건 뭐냐면 왕실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여서요. 왕의 일, 왕과 왕실, 왕족들의 일을 처리해주는 부서가 하나 신설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거였죠. 조선은 왕이라는 사람, 군주가 전제적인 권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군주란 뜻이에요. 전제 군주란 뜻은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러한 군주를 전제 군주라고 하는데 왕이요 나라에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최고의 권한 행사하는 사람이고 또 왕과 관련된 왕의 가족들의 일도 그냥 나라의 돈으로 처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을 왕실의 일과 국가의 국가적인 통치를 분리하기 위해서 왕실의 사무를 전담하는 국내부를 두고 왕과 관련된 일들은 국내부에서 전담하고 정치는 내각이라고 불리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뭐 교육부, 국방부 이런 각 정부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게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왕실의 일과 국가의 사무를 분리하기 위해서 국내부라는 걸 설치했다.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의정부 밑에 6조라고 해서 이, 호, 예, 병, 현공의 6개의 실행 부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6개의 부서 6조를 8아문 8개의 기구로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경무청이라는 거는 이제 뭐 경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를 새로 신설하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과거제도가 없어져요. 관리를 뽑는데 그동안 선발 시험으로 활용됐던 과거제가 폐지되는 겁니다. 과거제가 폐지되고 이제 인민평등을 추구하면서 능력에 따른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겠다라는 것들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 중요한 변화는 바로 재정을 그전까지는 6조의 하나였던 호조와 또 아문 중에 하나였던 탁지 아문이 서로 두 기구가 재정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구는 국가의 지출만을 담당하고 어떤 기구는 국가의 수입만을 담당하다 보니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불일치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호조가 없어지고 이제 탁지 아문에서만 재정을 관할한다. 이런 하나의 창구로 통일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화폐의 기본은 이제 은이 기준이 되는 은을 기준으로 해서 화폐의 기점을 삼는 은본위 화폐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량형 지역마다 뭐 달랐던 크기, 길이, 무게 등을 재는 것들을 도량형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통일하는 것도 이제 1차 가부개혁 때의 경제 부분의 개혁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부분에서 개혁 내용으로 중요한 거 별표를 쳐놨네요. 바로 드디어 뭐가 없어지냐면요. 신분제가 없어지고요. 노비제도가 폐지됩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더 정확히 추가하자면 공사노비, 공노비와 사노비, 국가 소속의 노비들은 이미 1801년에 공노비 해방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사노비까지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되는 거죠. 신분제가 법적으로 사라진 게 1차 가부개혁 때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혼이란 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들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재혼하는 거 허락해주고요. 고문, 죄인을 고문하는 거, 그리고 연자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연자제는 우리 부모님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잘못을 그 자식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거죠. 아니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건데 이런 연자제가 폐지됐다라는 거죠. 악법이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교과서에 있는 사료를 좀 보고 갈게요. 사료를 좀 보고 가면 우리 교과서에 이제 첫 번째 1차 가보개혁 때의 개혁 내용들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개혁 내용들을 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궁극기본처에서 실시했던 개혁 법령들을 보면
여기 보면 과거제 없앤다, 조언 금지한다, 과부의 재혼은 허락한다, 노비법 없어진다 라는 거죠. 노비법 없어진다, 개국기념 쓴다, 이러한 등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개혁들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학농민운동군, 농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어떤 부분이 반영됐어요? 바로 이런 신분제가 없어진 거죠. 신분제가 없어지고 노비제도가 없어지는 거. 농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일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1차 가보개혁이 추진되던 중에 이때는 일본이 사실상 우리의 개혁에 크게 개입하지 못해요. 왜? 청일 전쟁 중이었거든. 청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에 있어서 일본이 크게 간섭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아예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기 위해서 김홍집 정부를 끝내고 박영유라는 인물, 일본에 망명했던 갑신정변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해 있었던 박영유를 불러들이면서 박영유를 총책임자로 앉히고 나서 자신들의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보호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박영유가 이거를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거부하면서 박영유와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열림내각, 두 사람의 이제 열림내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때 2차 가부개혁이 실시됩니다. 2차 가부개혁이 실시되는데 2차 가부개혁의 실시 배경은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내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여러분 1차 가부개혁 때는 사실상 큰 권한은 없었지만 이제 사실 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대원군이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1차 가부개혁 당시에는 뭐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처럼 있었는데 아예 2차 가부개혁 때부터는 대원군이 물러나 버려요. 축출되고요. 김홍집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국기무처를 폐지해버리고 이제 일본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박영효, 김홍집 내각에서는요, 1차 가부개혁의 군국기무처가 추진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계승하려는 모습들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2차 가부개혁의 핵심적인 이제 개혁의 기본 방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홍범 14조라는 겁니다. 이 14개의 조항이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2차 가부개혁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고종 황제가 1895년에 직접 이걸 홍범 14조를 발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혁을 이어가겠다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몇 개 보면 첫 번째, 청나라에 의존하는 거 버리고 자주 독립국을 세운다. 그리고 종실은 왕의 가족들, 그리고 외척은 왕의 부인의 가문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들을 최소화하겠다. 즉, 정치는 내각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신하들이 중심이 돼서 하겠다라는 거죠. 아까 나왔듯이 왕의 가족들과 관련된 일과 국가의 정치와 관련된 일은 나눠서 한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외국의 문물을 견습시켜서 인재를 양성하겠다. 뭐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개혁의 방향을 담고 있는 게 홍범 14조입니다. 2차 가부개혁의 개혁의 기본 방향이 나타나 있는 그게 홍범 14조다. 그래서 꼭 중요하게 홍범 14조는 여러분이 보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가부개혁의 주된 내용을 정치, 경제, 사회로 좀 정치, 사회, 교육으로 좀 보면요. 의정부를 내각이란 거는 뭐냐면 이제 6조도 아문이라는 8개의 부서로 바꿔버렸잖아요. 의정부도 오늘날 치면 이제 정부처럼 바꿔버렸다는 거죠. 의정부를 바꾸고요. 8아문을 7부라는 7개의 부서로 바꿨다. 그리고 조선은 원래 지방행정을 8도, 8개의 도로 나눴었는데 그거를 23부로 지방행정 조직을 개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면에서는 재판소라는 거, 오늘날 치면 이제 법원이 생긴 건데요. 그 전까지는 그럼 법원이 없었냐? 없었죠. 그럼 누가 재판했냐? 지방에 파견됐던 지방관들이 행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재판, 사법권까지 행사했던 거거든요.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령들이 지방에서 사법권까지 행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오늘날의 법원 같은 재판소가 설치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2차 가부개혁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부분이에요. 교육입국조서라고 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세울지에 대한 고종이 이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혁을 해나가겠다라는 건데요. 이 교육입국조서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학교들을 이제 세우고 외국에 이제 학생들을 유학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소학교, 기초가 되는 소학교, 그리고 선생님을 기르는 사범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교육입국조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성사범학교라고 하는 선생님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들을 비롯한 교육제도의 그런 틀이 마련되기를 시작했던 게 바로 이 2차 가부개혁 때의 내용이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가부개혁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2차 가부개혁이 실시되고 끝날 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95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타임라인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2차 가부개혁이 요 1894년 11월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11월부터 시작됐는데 이 1895년 돼서 2월경 되면 사실상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마감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완전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자, 그럼 와중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또 나올 거예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랴오동반도 어디입니까? 랴오동반도는 여기입니다. 여기 야호강 동쪽에 있는 요동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 빈칸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러시아겠죠. 프랑스, 독일이죠. 삼국 간섭을 같이 했던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을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는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랴오동 반도를 일본이 청나라에 돌려주게 되죠. 이 사건이 1895년 3월에 일어났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갑신정변 끝나고 일본과 청나라가 맺었던 조약이 텐진 조약이라고 했잖아요.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의 대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토 히로부미였고요. 청나라의 대표는 이홍장이라는 인물입니다. 앞으로 세계사를 배우시는 분들은 들어보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의 양무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 둘이 요 텐진 조약은 1885년에 체결되는데 이때만 해도 청나라가 일본을 우습게 여겼어요.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홍장이 우습게 여기면서 무시했었는데 딱 10년 뒤에 1895년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할 때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토 히로부미가 더 큰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그 타이완을 일본이 차지한다라는 걸 이제 중국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얻어내는데요. 선생님 예전에 대만에 갔을 때 대만의 그 지역에 하나의 이제 옛날로 치면은 사무소 같은 게 있어요. 무역 사무소 같은 거기에 이토 히로부미가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타이완이 그때 이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일본으로 일본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일본 차지하게 되면서 이토가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었다고 전해지는 기록들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189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인물, 외교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을 합병하는 을사늑약, 기초가 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도 그 이토 히로부미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침략에 있어서 앞장섰기 때문에. 자, 그런 와중에 삼국 간섭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이 자신들의 영향력이 조선에서 축소되는 걸 이렇게 두려워했고요. 고종은 이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려는 친러 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친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이러다가는 조선을 러시아에게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895년 8월에 만행을 저지릅니다. 바로 무슨 일? 일본의 야쿠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낭인들이라고 하죠. 낭인들, 깡패들이 경복궁에 들이닥쳐서 조선의 고종의 부인이었던 황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을미사변입니다. 명성황후를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다음에 시신도 불태워서 그 흔적까지 없앴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2차 김홍집과 박영유의 가부개혁을 추진했던 이 내각이 붕괴되고요. 김홍집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임금님이 거처하는 궁궐에 일본의 폭력배들이 들이닥쳐서 고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인이 처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선의 신하들 역시도 저 일본 놈들에게 괜히 일본 애들에게 밉보이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김홍집 내각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일본이 뒤에서 조종하는 이제 세 번째 개혁인 이제 그리고 1895년에 진행되었던 의미개혁이 이제 추진되게 되는 거예요. 의미개혁의 핵심 내용들은 건양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연호. 독자적인 연호를 드디어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따라 쓰는 게 아니라 1895년부터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1897년에 가면 미리 참고하세요. 연호가 이제 광무로 바뀌게 될 겁니다. 광무개혁이라는 내용이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발령이라는 게 실시돼요. 여러분 단발령은 뭡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부모님이 주신 것은 머리털 하나도 소중해서 함부로 자르지 않았던 게 조선의 유생들의 그들이 이제 삶을 대하는 태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카락을 자르라고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조선의 유생들이 지켜왔던 성리학적 가치를 다 버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반발하는 유생들이 이 단발령 머리카락을 자르주는 내 목을 자르겠다 하면서 반발하는 옹징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성황후 우리나라에 적어도 그래도 뭐 교과서를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명성황후 민씨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치호라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명성황후의 편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명성황후는 자기가 권력에 있는 동안에 압제와 폭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수백만 명 굶주리게 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 명성황후가 죽은 거에 대해서 그다지 슬픈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명백한 자주국가에 그것도 왕이 거처하는 궁궐에 일본의 폭력배들이 들이닥쳐서 우리나라에 왕비를 시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일본의 침략 의도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졌고요. 거기에 불을 더 붙였던 게 바로 이 단발령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합니다. 아니,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 실제로 고종 황제가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와요. 나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머리카락 자르라는 단발령을 따를 것을 명합니다. 이 단발령을 실시하는 거, 이 을미개혁을 실시하는 뒤에는 분명히 배후에는 일본 애들이 있고 저 녀석들이 우리나라 왕비도 죽이고 이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까지 훼손하려 하는구나 하면서 여기에 반발하는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침략 의도와 또 명성황후 시해를 했던 을미사변에 반발하고 단발령에 반발하는 의병이 발생하니 의병은요 앞으로 세 차례 의병이 나올 건데요. 그 의병들이 일어났던 해에 앞에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이라고 1895년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병은 1905년에 의사의병이라고 불리는 대규모의 전국에서 의병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의사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을사늑약의 체결이었죠. 일본이 우리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했던 이 사건에 반발하면서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지막 의병은 1907년에 나중에 다 설명할 겁니다. 정민년에 일어났던 정미의병인데요. 정미의병이 일어난 원인은 고종 황제를 일본인들이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요.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는 거에 반발해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차례의 커다란 대규모의 의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을미의병이 바로 이때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을미개혁 때 개혁 내용 중에 태양력을 쓰는 거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날짜를 셀 때 양력으로 센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학교
이제 오늘의 초등학교가 설치되고요. 종두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천연두라는 질병이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백신 맞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이 백신을 주입해서 피부에 주입해서 이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종두법을 실시하고요. 우편사물을 실시했습니다. 어쨌든 이 의미개혁이 시행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결과가 뭐냐면 의미의병이 일어나죠. 의미사변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단발령이 시행되니까 그 참아왔던 울분들이 빵 터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의미의병이 일어나고요. 의미의병이 일어나고요. 고종이요. 여러분,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고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언젠간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 궁궐 안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거라고요. 그래서 탈출을 시도해요. 경복궁에서. 처음에는 미국 공사관에 몸을 맡기려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발각이 돼서 실패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춘생무 사건이라고 모르셔도 되는데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요. 결국에 어디로 자신의 안전을 찾아서 떠나게 되냐면 아관이란 것은 뭐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그 당시 러시아를 한자로 아라사라고 읽었거든요. 러시아의 대사관으로 파천은 왕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 가는 걸 파천이라고 해요. 경복궁을 버리고 궁궐을 버리고 이제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이게 아간파천이 1896년에 고종 황제가 이제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는 게 96년 2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딱 1년 정도 있다가 1897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고종은 새로운 연호인 광무라는 연호를 쓰면서 이제 대한제국을 조선이 아닌 우리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이름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이라는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 추진하는 근대적인 개혁을 또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흐름을 좀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을미개혁의 결과로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고종은 러시아 대사관으로 몸을 피했다. 아간파천이 단행되었다. 여러분, 임금님이 없어요. 임금님이 없는데 정부가 뭔 의미가 있어요? 김홍집이 이끌던 정부는 붕괴되고요. 이 을미개혁은 결국에 중단돼 버리죠. 중단되고 김홍집은 이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요. 김홍집이 왜? 저 녀석이 일본의 사주를 받고 개혁을 추진했던 이 아주 나쁜 대신이다. 일본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대신, 외놈들의 대신, 나라의 신하, 외놈들을 대신해서, 일본을 대신하는 뜻이 아니에요. 대신은 이제 나라의 고위 관료를 말하는 거예요. 일본의 신하다라는 이러한 비아냥과 조롱을 당하면서 김홍집은 사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을미개혁까지 이제 마지막 살펴보면서 1894년에 실시됐던 갑오개혁 두 차례의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통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자주적인 근대적인 개혁을 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갑오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좀 봐야겠죠. 의의와 한계 부분이 빠졌는데 여러분 이 교과서에 보면 의의는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조선의 1차 갑오개혁 같은 경우는 또 1차와 2차의 일부는 자주적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고요.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던 농민군들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의라고 할 수 있죠. 신분제 폐지라든지 또 노비제도의 폐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됐던 목소리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였냐면 한계였냐면 개혁을 주도하는 이 정부를 구성했던 내각들은 대부분 일본의 무력에 의존해서 일본의 입맛에 맞는 어느 정도의 눈치를 보면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개혁의 민중의 지지들이 없어요. 왜? 민중들은요, 그 개혁에 배후에 일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지지하지 않죠.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어쩔 수 없이 갑오을미개혁에는 미쳤단 말이에요.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는 게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근데 조선이 근대적 개혁을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면 당연히 일본에게 유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국방력 강화의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한계점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교과서 이 부분을 좀 볼게요. 그래서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던 내용들은 청나라와의 사대적인 관계 끊자, 그리고 내각 제도를 실시해서 왕이
왕실의 일과 국정의 일을 좀 분리해서 국정은 내각이라는 정부를 만들어서 이 정부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해서 왕의 어느 정도 권한을 제한하자라는 것들을 이제 가부개혁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갑신정변과 함께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한 군데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한 군데로 만들고 신분제도 없애고 과거제 없애자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학농민군의 주장이 박연된 것은 신분제 철폐 그리고 과부의 재가 허용 세금 제도의 개혁 같은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보 의미 개혁에 대한 견해인데요. 유길주는 어떤 유길주냐면 갑신정변 이후에 중립화론 주장했던 유길준인데 유길준이 이제 이 의미 개혁할 때는 내각에 적극 참여해서 이제 이 세 번째 개혁이었던 의미 개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강요를 받으면서 개혁하는 이것들 굉장히 치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적 국가를 만들어서 발전을 한다면 이 치욕도 씻을 수 있다. 개혁만 성공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주장이었고요. 유인석 같은 경우는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유생인데요. 일본의 뒤에 배후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의 조종을 받고 하는 개혁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그것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서로 다른 의미개혁과 가보개혁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오늘 시간에는 청일전쟁과 더 나아가서 1차, 2차, 3차에 걸친 가보개혁, 의미개혁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에서 보셔야 될 것은 1차 개혁에서의 주된 내용, 2차 개혁에서 주된 내용, 의미개혁의 주된 내용 이 부분을 좀 각각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개혁이 언제 개혁인지 어떤 내용, 예를 들면 교육기국조서가 1차 가보개혁인지 2차 가보개혁인지 아니면 의미개혁인지 이런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단발령은 어떤 때 시행됐던 개혁의 내용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발령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의미의병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이제 아간 파천을 하게 된 거는 단발령 때문만 아니죠. 의미개혁 때문에 의미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고종이 이제 아간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게 되면서 여러분 나라에 임금이 없습니다. 임금이 조선의 정부를 비우게 된 상황입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있어요. 그럼 조선의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갖게 된다는 당연히 러시아가 되겠죠. 왜? 조선의 임금이 자기네 나라 대사관에 인질처럼 와 있네. 친절하게 본인 스스로 왔네. 이때 러시아가 조선의 엄청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조선의 각종 이권들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이 1896년 아간 파천이 시행된 시기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쟁이 벌어지는 한편 조선에서도 이제 근대화를 위한 또 다른 노력들이 펼쳐지니 그게 이제 독립협회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독립협회의 여러 가지 근대적 개혁 운동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독립협회의 활동과 또 러시아 대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하고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연호가 광무였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 새로운 개혁을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